네, 반갑습니다. 또 즐거운 지구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업은 한 20분 정도로 또 한번 끝내볼게요. 지난 강의 짧았죠?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 좀 짧게 갔고 오늘도 좀 짧게 갈 예정입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다른 단어, 이제 연령까지 끝냈고 절대 연령이랑 상대 연령 끝났고 오늘은 지질시대와 환경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환경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이렇게 고기후 연구 방법이라던가 화석 같은 것들 환경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지질시대의 길이나 지질시대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런 것들 이쪽은 싹 다 암기예요. 고기후 연구 방법 정도 빼고는 다 암기입니다. 쌤이 암기 별로 안 좋아하죠. 암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좀 갖고 가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크게 어렵지는 않게 나와요. 누구나 다 암기를 할 수 있다. 우리 지구의 역사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그렇죠? 지구과학을 선택했으니까. 예를 들면 한국사. 한국사에서 뭐죠? 옛날부터 고조선이었다가 삼국시대였다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잘 외우고 있죠, 우리. 그런 거랑 지구 전체적인 역사를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할 친구들은 여기 빨리 필기하고 수업 진행할게요. 이제 일시정지하고 필기했죠. 뒤로 잠깐 가서 먼저 화석을 볼 겁니다. 화석. 우리 화석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화석 두 가지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표준화석이랑 시상화석 이런 것들 나온다라는 거. 그거 이제 간략하게 또 볼 거예요. 화석이란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흔적도 화석에 포함된다는 거. 살았던 흔적, 생흔화석 혹은 흔적화석이라 불러요. 생흔화석 혹은 흔적화석 존재한다. 공룡 발자국이라던가 큰 뱀이 이렇게 지나간 기어간 끌림 자국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생흔화석에 즉 흔적화석에 속한다. 조건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뼈나 줄기나 껍데기같이 단단한 게 있어야 된다. 흐물흐물해서 다 부서지면 안 된다는 거죠. 분해되기 전에 빨리 묻혀야 된다. 그러니까 땅 위에서 공룡 한 마리가 꼬닥하고 죽었어요. 와 이렇게 죽었어. 공룡 같습니까? 좀 뿌리로 한개 달까? 이렇게 요 놈이 죽자마자 빨리 위에가 덮여야 돼요. 물속에서 죽거나 퇴적물 속에 화산 폭발이 나서 화산재 속에 이렇게 쌓인다던가 얘가 다 분해돼 가지고 해골만 남기 전에 이렇게 그러면 해골이 돼버리죠. 와우. 이렇게 해골만 남기 전에 빨리 없어져야 된다. 해골도 다 분해되기 전에 해골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죠. 해골이라도 있어야 된다. 해골조차 다 분해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화석화 작용이라고 재결정 작용, 치환 작용, 탄화 작용 등 여러 화학 작용들, 교대 작용 같은 그런 화학 작용들을 거쳐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몰라도 된다. 화석의 종류는 크게 표준화석이랑 시상화석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표준과 뒤에 나오는 시상. 표준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쌤이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표준화석이 뭐죠? 특정 시기에만 출현하는 거죠. 짧게. 주렁주렁하네요. 보기 안 좋으니까. 특정 시기만 짧게 하고 번성해야 되죠. 번성. 일정 기간만 번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번성해야 되니까 개체수는 많아야 되겠죠. 번성한다는 뜻이 많이 잘 산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서 일정 기간은 생존 기간은 짧아야 된다. 번성했으니까 분포 면적도 넓고 개체수는 많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딱 이제 고생대에 살았으면 고생대, 중생대에 살았으면 중생대 이렇게 딱 구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표준화석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화석과 설명은 여기 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돌아가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화석들 알고 있죠? 몰랐던 친구들은 적어 놓읍시다. 고생대 하면 한 번 더 설명해야 됩니까? 고3 가방이 필수다. 고생대는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필석 다 나오니까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중생대는 암시공, 암모나이트, 시조새, 공룡. 신생대는 매화, 꽃이 활짝 핀 매화, 매머드, 화폐석이 있다. 아이고. 넘어가서 이제 시상화석 볼 겁니다. 시상화석. 쌤이 요새 조금
무리해서 운동을 했더니 팔이 아파서 자세가 좀 이상하죠. 근육이 뭉쳐가지고. 헬스 처음 하는 사람 특. 운동 20분 하고 근육 다 뭉침. 볼게요. 시상하석.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서 특정한 환경에서만 사는 놈들을 우리가 시상하성이라 불러요. 특정한 환경. 볼까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는 고사리가 살고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는 산호가 살아요. 그럼 산호 화석이 나왔다는 거는 과거에 그곳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 라는 환경을 유추하는 거죠. 어디니? 당시의 기후나 수력 분포, 환경 같은 것들을 추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어디의 환경이 어땠는지. 지금은 되게 추운 뭐 러시아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딱 갔더니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거야. 그럼 과거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습한 육지가 그 근처에 있었다라는 거죠. 혹은 러시아가 원래는 저위도에 있었다가 고위도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시상화석이다. 시대의 상황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고사리나 산호가 대표적인 예다. 이 두 개 정도만 뭐 보고 있으면 되고 추가로 더 있을까요? 추가 더 있나? 볼까? 고사리나 산호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들이랑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이 조건들을 잘 알아야 돼요. 가로축이 분포 면적이고요. 세로축이 생존 기간일 때 표준화석은 넓게 살아야 되죠. 대신 짧게 살아야 돼요. 넓게 살면서 넓게 분포하면서 짧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분포 면적은 크고 생존 기간은 짧은. 요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는 게 표준화석. 반대로 시상화석은 오래 살아야겠죠. 그 특정 환경이 오래 유지될 거니까. 따뜻하고 습한 육지가 쭉 오래 유지될 거니까. 생존 기간은 길어요. 고사리나 산호 같은 애들은. 근데 반면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 그 특정 지역에서만 살죠. 분포 면적은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밑에 있는 몰드와 캐스트는 그렇게 막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번쯤 상식 비슷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몰드와 캐스트. 몰드란 틀이에요. 틀. 그냥 영어로 네이버에 몰드 검색하면 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틀 어떤 틀이죠? 여러분들 그 인터넷 쓰는 그 꼰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나이 많으신 그 대학 안 통하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하죠. 될 이런 거 말고 이런 단어는 좀 지양합시다. 우리는 성숙한 인터넷 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어떠한 거푸집 같은 느낌이죠. 그 물건 같은 거를 만들 때 자꾸 맨날 모양을 만드는 게 힘드니까 틀에다가 모양을 딱 갖춰놓고 뭐만 부었다가 굳히면 바로 딱 그 모양이 되는 그런 틀을 말하는 겁니다. 몰드는 여기 있네요. 화석이 딱 형성되는데 진흙에 묻혔을 때 날아가서 없어진 거예요. 요만큼이. 원래는 이만큼 화석이 들어있었는데 풍화 침식을 받아서 날아가 버린 거야. 생물체만 쏙. 그럼 이 모양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 위에 퇴적층이 이렇게 쌓이죠. 그 위를. 이렇게 이 모양이 그대로 보존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 상태를 껍데기 틀을 몰드라고 하고 찬 요놈을 캐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껍데기는 몰드. 차 있는 내용물은 캐스트. 알겠죠? 몰드와 캐스트. 알고 있으면 좋다. 또 뭐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쌤이. 어쨌든 알고 있으면 좋다. 화석의 중요성이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읽고 넘어갈게요. 과거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들의 종류와 발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지구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멀리 떨어진 지층을 비교하는 데 이용된다 했었죠. 동물권 천일 법칙 혹은 상대 연령에서 했었습니다. 기후와 수력 분포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너무너무 좋네요. 지하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데 이용된다. 굉장히 중요한 화석이네요. 오늘 여기 이 고기호 연구 방법 앞에 조금만 보고 마칠 거예요. 한 10분밖에 안 남았죠? 쌤 몇 분 했나요 지금? 한 10분 했으니까 한 10분만 빨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화석이라는 걸 알아서 화석을 통해서 과거의 뭐 기후라던가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의 종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의 기후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죠. 옛날에는 온도가 어땠을까? 추웠을까? 이 지역은 따뜻했을까? 기타 등등 고기후, 옛날 기후에 대한 연구 방법이 어떻게 그걸 알아낼 수 있는지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아냈는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좀 신기합니다 이거. 첫 번째로 빙하 시추물이 있어요. 빙하 시추물 여기 나와 있죠.
빙하, 빙산 구분하라 그랬죠. 빙하는 육지에 높게 쌓여있는 그냥 얼음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빙하가 거대한 빙하가 있을 때 원통 모양으로 쭉 땅을 파서 드릴로 뺑 깎아가지고 왕 뽑아 올리면 딱 이 원통 모양이 돼요. 요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요거를 분석할 때 특징들 같이 볼 건데 첫 번째는 요거를 먼저 볼까요? 밑에 거를. 둘 다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지는 않은데 둘 다 빙하 시추물로 가지고 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니까 얘를 먼저 가볍게 보고 요거를 볼게요. 빙하에 포함된 공기방울 분석. 빙하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추운 날 이걸 한번 그림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땅이 있다. 눈이 막 와요. 추워서. 추울 때 눈이 온다. 그럼 눈이 100% 눈으로 차이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틈이 있겠죠. 당연히. 이해됐습니까? 중간중간에는 눈이 내렸을 때 그 눈과 눈 사이마다 공기에 틈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들이 뽕뽕뽕뽕 들어가 있다. 그 상태로 다시 따뜻해지면 얘가 살짝 녹긴 녹는데 다 미처 녹지 못하고 그 위에 또 눈이 쌓이는 거죠. 살짝 녹아도 따뜻했을 때 어느 지역에는 안 녹고 남아있는 눈이 있죠. 지금 우리 현재도 항상 북극이나 남극 같은 경우는 항상 눈이 있죠. 그런 것처럼 녹았다가 다시 어느 정도 녹지 못했을 때 그 위에 또 눈이 쌓이고 또 살짝 녹았다가 그 위에 눈이 쌓이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엄청나게 꽉꽉 압축해서 꽉 눌러줘요. 그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생기는 게 빙하입니다. 그렇게 생성된 빙하는 요 안에는 얘가 퇴적될 때 당시의 공기 방울들이 갇혀 있을 거고 요 위에는 얘가 퇴적됐을 당시의 공기 방울이 갇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기 방울이나 그때 번성했던 꽃가루들 지금 우리 송진가루 막 난리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차곡차곡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 눈이 오고 살짝 녹았을 때 봄이란 얘기죠. 봄이나 여름이 됐다는 얘기죠. 그때 꽃가루가 막 날려. 꽃가루도 콕콕콕콕 이렇게 박혀있는 상태에서 계속 빙하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빙하에 포함된 공기방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꽃가루 화석 같은 것들 이 빙하에 남아있을 거라고요. 빙하 시추를 이렇게 쭉 하면 코어를 쭉 뽑아 올리면 저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공기방울을 분석해서 당시의 대기 조성을 알 수 있다. 지금 대기 조성에는 같은지 아니면 과거에는 뭐 산소가 더 많았는지 산소가 더 작았는지 이런 것들을 빙하에 포함된 공기방울로 알 수가 있다. 오케이? 그다음 꽃가루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얘기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침엽수와 활엽수가 있습니다. 다 적을까요? 침엽수와 활엽수가 있습니다. 수니까 일단 나무죠. 나무. 물 숫자가 아니라 나무. 엽은 이파리. 침은 뾰족할 침. 활은 넓을 활. 이런 느낌으로 침엽수하면 뾰족한 이파리를 가진 나무. 활엽수하면 넓고 둥근 나뭇잎을 가진 나무. 이렇게 보면 돼요. 얘는요 온난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요. 얘는요 한랭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추운 데서. 추울 때 좀 이파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따뜻한 곳에 살 때는 이파리가 널찍널찍해지고 이런 거 자세한 것들은 왜 그런지는 생물 시간에 아마 다룰 겁니다. 과학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 중요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꽃가루들을 분석했을 때 얘가 침엽수 꽃가루인지 얘가 활엽수 꽃가루인지가 나오죠. 그 꽃가루를 분석을 하면 DNA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 중에서 아 이때는 한랭했구나 이때는 좀 더 온난했구나 이런 것들을 꽃가루 분석 가지고도 알 수 있다. 공기방울과 꽃가루까지 같이 알아놓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 분자 산소 동위 원소비 볼 건데 이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적혀있는 내용 같이 읽고 쌤이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쌤 설명 잘 듣고 적혀있는 글 여러 번 읽으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볼게요. 이 동위원소라는 말이 또 나오죠. 우리 절대 연령을 계산할 때도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동위원소란 말은 성질은 똑같은데 질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H2O 있죠. H2O. 뭡니까 H2O? 설마 모르는 사람 없겠죠. H2O 하면 물이죠. 물 분자. 요 원래 이 산소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일단 이참에 또 정리를 해줄게요. 주기율표 다 외우고 있습니까? 주기율표 이거는 그냥 과학의 기본이에요. 수소, 헬륨, 리튬 다 안 쓸게요.
동소, 뭐 탄소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거 있죠. 20번까지는 다 외우고 있죠. 20번이 칼슘이죠. 칼슘. 맞습니까? 칼슘. 칼슘까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요것들에서 번호가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4번, 5번, 6번인 이유는 얘들의 양성자 개수가 곧 얘의 원자 번호예요. 수소는 양성자 1개라서 1번, 헬륨은 양성자 2개라서 2번, 리튬은 3번, 베릴륨은 4번 이렇게. 왜? 양성자 개수가 곧 걔의 원자 번호와 같습니다. 그럼 질량수는 그 번호 곱하기 2예요. 번호 곱하기 2. 또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을 끌어버렸네. 에이, 참. 번호 곱하기 2. 헬륨 번호 2번이죠. 그럼 질량 얼마란 얘기예요? 4. 질량은 왼쪽 위에 적어줍니다. 리튬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질량 얼마입니까? 곱하기 2 하면 6. 얘 질량은 6. 이런 식으로. 그럼 산소는 뚜루루루 가다 보면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번 있습니다. 산소. 질량 얼마입니까? 그러면 8 곱하기 2 하면 16. 왜 질량이 곱하기 2예요? 라는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같은데 항상 양성자와 중성자는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개수가. 양성자 2개 있으면 중성자도 2개. 양성자 3개 있으면 중성자도 3개. 근데 둘은 질량이 거의 같다.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라는 것. 산소의 원래 질량은 16입니다. 따라서. 탄소 얼마예요? 탄소 번호 6번입니다. 1, 2, 3, 4, 5, 6번. 질량 12.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방사수 동위원소가 14C가 있었다라는 것. 넘어가서 산소도 이제 볼 건데 산소는 원래 16이 정상이에요. 16. H2, 16O 이렇게 안 쓰죠. 그냥 당연한 거니까 생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질량이 18인 산소도 있어요. 질량이 18인 산소.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 이런 것들도 수소 분자와 결합, 수소들과 결합을 잘 해요. 그러니까 H2, 18O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랬으니까 O 18 해도 되고 뭐 18O 해도 되고 18O 해도 되고 뭐 요건 아니니까요. 이럴 때 얘가 질량이 더 많다 그랬죠. 당연히 얘는 16이고 얘는 18이래. 질량이 얘가 더 무겁죠. 18O는 16O에 비해서 무거우니까 위로 잘 증발이 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생각을 해봐요. 그냥 무거우면 똑같은 물 두 개인데 하나는 좀 많이 무거운 물이고 하나는 가벼운 물이래요. 온도가 올라갔어. 증발이 막 일어날 때 누가 더 잘 일어날까요? 당연히 가벼운 H216O가 정상적인 얘가 증발이 잘 일어나고 추우면 얘가 증발이 잘 안 일어나겠죠. 이해됐습니까? 볼게요. 18O는 상대적으로 증발은 잘 되지 않지만 응결은 잘 된다. 무거우니까 잘 뭉친다는 거죠. 반대로 16O는 증발도 잘 되고 응결은 잘 안 된다. 당연한 얘기. 이때 온난하면 따뜻하다고 봅시다. 따뜻하면 증발이 막 잘 일어나죠. 그나마 무거웠던 18O도 그나마 잘 증발이 될 거예요. 평상시보다 따뜻해지면. 원래 18O는 무거워서 증발이 잘 안 되는데 조금 따뜻해지니까 그나마 잘 일어날 거죠. 그래서 18O의 증발이 활발해져서 대기 중에 18O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반면에 추워졌어. 한랭하면 18O의 증발이 안 그래도 무거워서 덜 일어나고 있는데 추우니까 더 안 일어나겠죠. 증발이 약해진다. 누가? 18O의 동위원소, 산소 동위원소의 증발이 약해져서 대기 중에는 얘가 적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딱 공기를 봤을 때 아까 포함됐던 이런 공기방울이나 빙하 자체도 눈이죠. 눈. 어디 갔나 빙하. 지워버렸네요. 빙하 자체도 H2O예요. 빙하 자체가 H2O죠. 눈이 녹아서 눈이 쌓여서 얼음이 된 거니까. 눈은 곧 물이 고체인 상태니까. 곧 빙하 자체도 그냥 H2O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들어있는 요 공기방울이나 빙하 자체를 분석을 하면 빙하 자체에서 뭐만 분석하면 돼요? 요 18O랑 16O의 비율만 측정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 비율을 딱 측정할 수 있죠. 공기 중에 이거를 딱 잡아가지고 딱 계산을 해보면 방사선 동위원소 18O와 16O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현재 딱 캐치하면 되니까. 그럼 과거 거를 봤을 때 18O가 더 많아. 현재보다 18O의 비율이 더 높아. 그 말은 무거웠던 놈이 증발이 잘 일어날 수 있었던 환경이라는 뜻이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은 온난했겠네. 따뜻했겠네. 또 어떤 다른 빙하를 딱 해서 봤더니 현재보다 얘의 비율이 더 적어. 18O가 더 작게 들어있다. 그 말은 무거운 놈이 증발이 안 그래도 안 일어났는데 더 안 일어났다. 라는 말은 온도가
한랭했다, 추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율 16호가 분자, 18호가 분모로 가면 돼요. 16호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따뜻하면 얘가 좀 높고 추우면 얘가 좀 낮고 분자에 18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요 내용들까지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됐으려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것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온난하단 말은 대기 중에 산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좀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대기 중에 평상시보다. 왜 그런 거 하니? 온난한 환경에서 식물들이 굉장히 호흡도 잘하고 뭐 강합성도 잘하고, 온난한 환경에서는. 그 다음에 그냥 생명체 자체가 잘 분해되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기타 등등 여러 환경을 통해서 온난하면 그냥 CO2도 같이 많아진다. 여기에 한 번쯤 물어보는 거라서 대기의 농도에서 CO2도 같이 증가하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는 설명을 추가해 줬는데 이제 한번 설명을 알려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설명을 안 주고 바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과거 문제에서는 이런 환경에서는 CO2가 활발히 생성된다, 결합도 잘 일어난다. 그 다음에 물속에 있던,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바닷속에 있던 CO2 성분이 따뜻해지면 밖으로 뿅 하고 나와요. 우리 탄산음료 먹을 때 따뜻한 탄산음료 먹어봤어요? 탄산 아예 하나도 없죠.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용화도가 증가한다 라는 거는 과학 시간에 어디선가 들어봤을 겁니다. 온도가 낮아야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요. 근데 CO2는 물 속에 녹아 있다가 따뜻해지면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위로 뽀글뽀글 탄산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거고, 추워지면 밑에 CO2 많이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온도가 높으면 CO2의 농도도 높아요. 대기 중에. 이런 걸 통해서 공기방울을 봤을 때 CO2 농도를 가지고도 온도를 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다양하게 다 연계가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에 의한 결과가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잘 봐요. 과거의 바다를 봅시다. 지금 과거의 바다. 이거 또 약속을 못 지켜버렸죠. 또 이거 다음 시간에 합시다. 민병성 정말 또 시작이다. 또 하려고 그런다. 목소리 여기까지 들려가지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전 마지막 강의였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또 대면으로 볼 수 있으면 보는 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